그럼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화면을 공유하기 전에 일단 제가 뭘 발표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 발표 제가 이런 데서 발표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제 그 제가 그 뭐야 저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 ABM이라고 아까 그 황교 선생님도 발표를 하셨던 그 ABM이라는 거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가 첫 번째 이렇게 관심사고, 두 번째가 그럼 이 ABM을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이 ABM 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 두 관심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발표를 좀 꾸며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논문의 얼개를 먼저 이제 좀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구상으로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이런 발표를 해보는 게 좀 낯설어서 좀 양 조절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간을 보면서 이제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화면 공유를 하면, 예, 요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아직은 잠깐만. 예,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지금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논문은 행위자 기반 모델링을 통한 연구 비밀법 연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ABM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이 그 도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황교 선생님께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긴 말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뭐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자체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문제 해결에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정확한 해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그 사고 실험, 가상 실험, 일종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정확한 해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모살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시스템을 추상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업무로 보통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행위자 기반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이제 좀 거시적인 방법론이고 행위자 기반 모델링은 좀 미시적인 방법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중에서도 행위자 기반 모델링 ABM이라고 할 건데, ABM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봤듯이 ABM이라는 거는 다수 행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 행위자들은 복잡하고 비선형적이고 불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뭐 핵심은 뭐냐?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의 성질 이외의 성질이 출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원자론에서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성질의 원자들이 모였는데 이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거를 보통 ABM에서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창발적인 현상을 관찰하기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 ABM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ABM이 가지는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이전트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의 행위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있어서 사건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학습을 하거나 적응을 해서 다시 지금의 자기 행위에 그걸 반영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위자 기반 모델링은 아, 그런 식의 어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자 기반 모델의 행위자는 뭐 자율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고 목적 중립성이 있고 뭐 제한의 합의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만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보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행위자 기반 모델링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연구를 했던 연구 모델들인데 그걸 한 세 가지 정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저기 이 행위자 기반 모델링이라는 게 뭐 저기 그 이제 경제학, 그러니까 마케팅, 그 다음에 공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행정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이제 교통정책 관련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학문적 사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좀 요거는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뭐 금방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좀 공유를 해보면요. 예, 일단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지금 파워포인트 스크린이 안 보입니다. 예, 예. 지금 다른 걸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네, 다른 화면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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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지금 보이시나요? 여전히, 코드들이 예, 계속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옵니다. 허용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허용, 잠시만요. 아니, 예, 예. 보이시나요? 예,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예, 게임 오브 라이프에서,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네. 어, 이제 그 학문적으로 행위자 기반 모델링을 학문적으로 활용했을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뭐 코네이의 인생 게임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코네이의 인생 게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일종의 세포 자동차다, 세포 자동차 프로그램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자동차라는 게 좀 이상한 용어잖아요. 근데 세포 자동차라는 용어 이게 이제 오토마톤 혹은 뭐 오토마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좀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폰 노이만이 자기재생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구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토마톤이라는 거는 계속 자기가 자기 동력을 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키면 계속 자동으로 알아서 작동이 되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미리 실행을 다 시켜놨는데 예. 세션이 다 돼가지고 지금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아, 일단은 저기 그 예. 프로그램보다도 일단 그 그러니까 유튜브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계속 뭔가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하나가 에이전트입니다. 네모난 거 하나 있죠? 네. 그 그리드 하나하나가 에이전트고, 이 규칙을 정해주면은 에이전트가 규칙을 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이 ABM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예.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작 시에 설정한 간단한 규칙으로는 설명이 힘든 창발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유전자 복제 구조 연구,
같은 데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 좀 약간 자연과학적인 활용이 많이 되는 ABM이고요. 이제 이러한 ABM을 가지고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좀 사용을,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사회학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들을 보여드린, 그 대표적인 모델이 그 셸링이라는 분의 동적 분리 모델입니다. 이 셸링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예, 지금 보이시나요? 예, 예, 쉘링 아래에서 두 번째 보입니다. 예, 예, 예. 예. 셸링의 동적 분리 모델이라는 거고, 이거는 원래 이 양반이 그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거주지가 지금 계속 분리가 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이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게 순전히 인종차별 때문이냐, 혹은 어떤 그 개인들의 선호도 때문이냐라는 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행위자들은, 이 동일한 색상의 행위자가 주위에 많을수록 자기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적 아래 움직이면서 자기와 비슷한 동일한 색상을 띠는 행위자가 위치한 셀 주변을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게 몇 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어떤 인종 간 분리 같은 거대한 행위자들 간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의의는 뭐냐면은, 이 사회적으로 어떤 거대한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들의 아주 작은 선호, 그러니까 이 선호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습니다. 선호도가 낮아도 이 작은 선호로부터 시스템 전체로 보면 거대한 어떤 그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차별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공유를 하기가 너무 좀,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코드가 보이시나요? 예. 예, 요게 이제 셀링의 그 동적 분리 모델의 코드고요. 제가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은, 밑에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사이클에 걸쳐가지고 지금 분리가 일어나고, 이 분리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다시 발표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셀링의 모델을 이어받아서 좀 굉장히 ABM에서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슈가스케이프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제 그 경제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실험을 한 거고, 이제 그 조슈아 앱스타인이라는 사람과 로버트 엑스텔이라는 분이 소속된 세 개의 연구소가, 미국의 세 개의 연구소가 모여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Growing Artificial Societies라는 책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ABM 하면은, ABM을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가스페기프는 일종의 섬을 이 양반들이 닫힌 개를 하나 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설탕들이 자원으로서 이제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행위자들이 그 설탕을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 설탕의 분포,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생산자, 시장, 무역, 빈부격차, 채무, 뭐 전쟁까지 나타나는 거를 쭉 보여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에이전트의 속성을 계속 부여하고, 그러면 ABM의 환경을 하나씩 부여를 해서 이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개미가 이 설탕을 집어먹는, 그래서 그 설탕을 축적을 하는 그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 사회를 구성하는 그걸 보여주는 모델이고요. 요것도 제가 이제 그 밥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세계의 연구소가 그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보기에 좀 굉장히 좀 보시면, 야, 이걸 어떻게 왜 세계의 연구소가
붙어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만큼 간단한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넷로고를 띄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 코드로 컨버전이 된 그 버전이 있긴 한데 제가 실행하는 부분에서 계속 오류도 나고, 이게 원래 모델이 넷로고 모델이기 때문에 넷로고를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인구를 400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색깔로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이 가진 에이전트들이 가진 시야를 가지고 설정을 하고 셋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못 보셨겠지만, 에이전트들이 여기 노란색이 짙을수록 이 설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노란색이 짙은 설탕 산 주위로 에이전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코드를 통해서 속성을 계속 부여를 하면은 점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슈거스케이프 자체를 소개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발표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ABM이 어떤 건지 눈으로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사실 요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좀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도대체 저 같은 경우 역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좀 관심이 있을 거고, 사실 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러한 ABM 시뮬레이션 보시면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떤 거는 동일한 패턴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어, 점들이 움직여서 똑같은 색깔들끼리 모이는 것 같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솔직히 이게 무슨 역사에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실제와 연결이 된다고, 이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지식화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과 역사를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좀 짚고 가자면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미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역사적인 지식을 자기가 프로그래밍 할 때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지식을 그냥 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뮬레이션을 굳이 이용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뮬레이션이 내러티브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서만 이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창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시작 지점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속성이 이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답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ABM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영국 빈민법을 ABM을 통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고 재해석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의 그 다음 구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BM 자체에 대한 관심과 ABM과 이 역사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역사적 활용을 위해서 영국 빈민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빈민법을 길게 설명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쭉 넘어가셔서 어, 이제 영국 빈민법의 연구사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전에 영국 지민법을 연구사에서 어떻게 날아왔길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전에 연구사들에서 빈법 어떻게 다루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이 연구사를 뭐 정리를 하자면 전통주의적 시각, 신전통주의적 시각, 수정주의적 시각, 그리고 이제 그 최근의 시각, 이게 뭐 아주 거칠게 분류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보면은 영국 빈민법은, 그러니까 이 전통주의적 시각이라는 그 당시 1834년 영국 빈민법 개정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각을 전통주의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빈민법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냐면은, 이 빈민법이라는 게 영국 빈민들의 근로욕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빈민법 때문에 빈곤이 더욱 확산이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1834년에 영국 빈민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빈민법 개정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에 신전통주의적 시각, 이 신전통주의적 해석이 나타나는데, 이 신전통주의적 해석에서는 1984년 빈민법 개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이 시장 창출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한 거다. 그리고 이 빈민법을 개혁을 해서 빈민들에 대한 구빈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한 게 사실상 굉장히 반인간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도 이 신정통주의적인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국민법 자체가 정근대적인 관습이고 근대적 산업자본주의 체제 출현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통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과 이 시야를, 그러니까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구빈법 체제, 그러니까 그 빈민법 체제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 시각들은 공유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들어서 수준주의적 이러한 그 전통적인 빈민법 해석에 대한 수준주의적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빈민법의 그 다양한 맥락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어, 이 양반들은 이게 빈민법이라는 게 시대에 떨어진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때 시대적 지역적 요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아주 개별 사안, 그러니까 케이스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민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리고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빈민법 자체 나름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연장선에서 요새는 어떻게 보냐, 빈민법을 일종의 이건 18세기, 19세기 초,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영국의 현재 복지들의 시초가 아닐까? 라는 식으로 시각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빈민법에 대한, 빈민법 체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좀 변하고 있는 이 연구사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는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혁명과 구빈민법 체제가 이거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들이 이 구빈법 체제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이런 시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빈법 체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엠널 그래프,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분들이 여기 위에 구빈법 체제 요분들이 이제 논문을 두 편을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 구빈민법과 사회적 혁신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구민법 체제가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제였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리스크가 큰 기술 혁신이나 어떤 혁신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민법 체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어떤 산업혁명 기술적 혁신이 18세기 중반부터 일어나지 않았나. 이게 국민체제와 연관이 체제를 이분들의 이러한 이제 그 시각이란 게 국민법 체제 자체를 도시대 유산으로 봤던 기존의 시각들과 좀 확연히 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러면은 이 논지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A형으로 대구성을 해서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게임이론을 가지고 이 국민법 체제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국민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특성들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기존의 연구에서 국민법 체제 하에 빈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원을 하는 사람들 말고 그 후원을 받았던 빈민들은 어, 일방적인 시스템의 수혜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들에 대한 이 어떤 유기적인 연구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 빈민이라는 게 빈부업 체제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의 행위자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빈민법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빈민법에서 빈민법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빈민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빈민법의 뭐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행위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민을 하나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놓고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빈민법 시스템은 이 비밀법 시스템은 이 어떤 일방의 동정이나 일반의 어떤 일방적인 부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두 집단, 그러니까 빈민들과 빈민을 부재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양보, 협력, 대립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 하에서 국민법체제는 굉장히 안정된 그 체제를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런 안정성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혁신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이제 국민법체제를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이 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게임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게임 이론의 균형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게임 이론은 다 아실 테니까 이제 좀 뭐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게임 이론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이론에서의 정보라는 거는 어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빈민법 체제의 두 행위자, 빈민과 그 어떤 그 후원자들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한 정보를 둘이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음 행동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는 것까지가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에서 제수의 딜레마는 거는 잘 아실 텐데, 제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행위라는 게 내가 내 행위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후빈법 체제에서 빈민들과 그 어떤 후원자들이 서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일종의 게임, 제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아까 빈법 체제를 복지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요새의 어, 주류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지 시스템을 게임 이론으로 해석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빈법 체제를 복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구상에 맞는 그 연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복지 시스템 자체에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보통 이제 그 분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자르기, 대표적으로 그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케이크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가장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요 문제를 놓고 이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게임 이론을 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이제 연구를 한 분들의 연구로 이제 제가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 게임 이론으로, 빈민법을 게임 이론으로 재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이 진화 게임 이론입니다. 이 진화 게임 이론은, 그러니까 로버트 악설로드라는 사람이 죄수의 딜레마 프로그램 대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수의 딜레마 프로그램을 해서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이제 이익을 얻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대회를 했는데요.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전략이 티포텍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나도 배신을 하고, 이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 게임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은 이걸 통해서 진화상에서 협력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개체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를 이루는데 거기서 왜 협력이라는 게 발생하느냐 라는 거를 이걸 설명합니다. 왜냐면은 협력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큰 이득을 계속 안겨주기 때문에 이 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결국은 전체 사회적에서는 협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 상태의 지속이 바로 빈민법 체제가 지속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 저의 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영국 빈민법 체제는 협력이 계속 지속되는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빈민법 체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빈민과 후원자 사이에 2 곱하기 게임이다. 2 곱하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그리고 이 죄수의 딜레마의 게임에서 협력 상태가 서로의 합의 아래 협력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 거다. 라는 게 저희 부분법 체제에 대한 저의 게임 이론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민법 체제가 결국은 19세기 초말이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결국은 이 부민법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협력 상태가 왜 비협력 변화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게임 이론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상학을 이용해서, 예컨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있던데 이게 보수가 바뀜으로 인해서 위상학적으로 인접한 사슴사냥 게임 같은 것으로, 혹은 공유제비 같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빈민법 체제의 와해는 결국은 어떤 게임의 보수가 바뀜으로써 결국 이 게임이 다른 종류의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 게임이 비협력 게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논문을 쓰신 분도 계십니다. 이동환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논문 쓰신 분인데, 노사 임금혁 논문이 계속 몇 가지 국면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고, 제가 사실 이 논문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생전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정리를 하자면은, 빈법 체제가 협동이 지속됐던 거라는 것도, 그리고 빈법 체제가 왜 와해가 됐는지도, 그러니까 빈법 체제가
뭐 안정적으로서 어떤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체제였다가 유gin법 이 19세기 초반을 전후해서 이 귀인법 체제가 흔들리고 결국 1834년에 귀인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을 게임 이론과 시뮬레이션을 이제 접합시켜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그 논문의 태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구인법 체제에서 왜 계속된 협동과 산업혁명의 혁신이 일어난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구인법 체제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저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인법 체제와 산업혁명 그리고 구인법 체제의 쇠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이로써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의 과제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역사, 그러니까 국민국 체제가 이제 역사에 굉장히 긴 호흡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역사적 국면들이 있습니다. 스피넨랜드 제도라든지, 뭐, 빌버트법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상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윙폭동 같은 대중운동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1832년 선법법 개정 같은 그런 정치적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뭐, 이 국면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 이게 좀, 지금 만들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각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각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그 게임을 서로 하는 그러한 그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직 완성도 아니고 좀 부끄러워서 준비는 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